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첫 발병 이후 강원도 내 사육돼지에서 발병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고 8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이어 오늘 한글날도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지켜본 뒤 일요일인 모레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등 해안 지역에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KBS 뉴스 광장입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에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건데요. 국내 양돈업계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 농장에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확진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수본은 어제 이 지역을 예찰하다가 의심 사례를 발견한 뒤 정밀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양돈 농장은 돼지 94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고 방역대에 속해 있어서 이동 통제와 농장 초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부는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레 오전 5시까지, 즉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은 물론 인근 10km 이내 사육돼지에 대해서 전부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강원도에선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병돼 왔는데 사육돼지에서 발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것은 지난해 9월로 그동안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 파주시, 또 강원도 연천군, 철원군 일대의 야생 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발병 원인 정부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발병으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발병 이후 타격을 입은 양돈 농장들이 재개를 노리던 시점에 또 한 번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밤사이 화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나 80명 넘게 병원으로 이송되고 50여 명이 옥상 등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준 기자, 진화 작업은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잔불이 좀 남아있나요? 예,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큰 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일부 층에서는 화재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에 적합한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부족하다 보니 마지막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는 소방차와 소방대원, 구급차와 의료진 등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주변을 전면 통제했으며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소방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왕복 9차로의 도로는 아직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2층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인 33층까지 번졌습니다.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이후에도 잔불 진화 작업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8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옥상이나 대피층에서 50여 명이 구조됐으며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 고층 빌딩의 화재 규모로 볼 때 인명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 강풍 때문에 삽시간에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는데도 긴급 대피와 구조 작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남미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불길은 창밖으로 솟구치고 바람을 타고 맞은편 대형마트 옥상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어젯밤 11시 10분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나서 이제 제가 깨어나고 그럴 때부터 이제 집안에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급하게 대피를 했어요. 치솟는 불길과 연기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5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 구조됐습니다. 주민 80여 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찰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불길이 외벽을 타고 건물 안으로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벽 쪽에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대원은 현장에 끝까지 남아 인명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내렸으며 정확한 화재 경위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이 12층에서 난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울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강했던 데다가 건물 외벽이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단열재로 된 게 불길을 키웠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불과 20분 만에 33층짜리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며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스티로폼 단열재로 처리한 드라이비트 공법 역시 순식간에 불길을 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집이 27층에 있으니 연기가 올라올 건데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어떻게 불이 났는지 어떻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거센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가면서 왕복 10차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2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길이 잡혔고 고립돼 있던 주민들도 속속 구조됐습니다. 일단 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요. 연기를 좀 많이 마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심하게 안 마신 분도 계셔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주 심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33층 규모로 평소 127가구에 3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네, 보셨다시피 33층, 이 큰 건물 전체가 휩싸일 정도의 대형 화재에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신속한 대피 덕분인데 이준석 기자가 당시 대피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10분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번지면서 한때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에서 치솟자 놀란 주민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에 있던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피난 대피층으로 이동했고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이 28층의 테라스에서 16명이 지금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피층과 옥상으로 가는 통로가 확보돼 28층 대피층에는 23명의 주민이, 옥상에는 26명의 주민이 자력이나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피했습니다. 제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그 비상계단에 계신 분들을 같이 데리고 옥상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12층에 있던 주민 4명 등 50여 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이 난 지 약 4시간 만인 오늘 오전 3시쯤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구조 노력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밤늦게 난 불에 주민들뿐 아니라 소식 접한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최준혁 기자가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4분. 불은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 붙은 가장 변명 쪽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커튼을 닫히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옆에서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대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신고 6분 만인 11시 20분. 소방 인력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까지 겹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됩니다. 불은 인근의 대형마트 옥상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새벽 0시 50분, 40여 명의 주민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화재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새벽 1시쯤, 소방당국은 아파트를 빨갛게 뒤덮었던 외벽의 불길은 대부분 잡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23층과 33층 내부의 불길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새벽 2시 55분, 소방당국은 옥상 등에 대피했던 주민 53명의 구조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새벽 1시 기준 15명으로 보고된 부상자 숫자는 새벽 3시쯤 77명, 새벽 5시에는 8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4시 38분에 경북 경주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진앙은 경북 경주시에서 남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내남면 상신리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울산, 경남 지역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지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는데요. 법원은 개천절에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광복절, 차벽으로 둘러싸였던 개천절. 이번 한글날에는 개천절에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4건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집회의 자유와 방역 필요성을 놓고 보수 단체들과 경찰이 맞섰는데 법원은 방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가자가 모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경우 경로 파악이 어렵고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배치하기로 한 30명의 질서 유지인은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방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8.15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회 신고단체들은 오늘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정부는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집회가 강행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높이는데 집회까지 열리는 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도 100명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불안정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먼저 환자 통계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 이 가운데 60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2자릿수로 내려온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명, 서울 19명이고요. 대전 7명, 인천과 부산이 각 5명, 경북과 경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9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129명이 신규로 격리가 해제돼 현재는 1,53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이것도 계속 번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용한 전파의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가족 모임과 관련해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도 추석 연휴 모임을 통해 가족과 지인 등 모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모두 7명이 되는 등 가족 간 감염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 관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해서 환자와 의료인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5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주말까지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오는 일요일인 모레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회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경찰과 지자체에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집회 신고 단체에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늘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시청역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4곳의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요새 국정감사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12개 상임위가 가동됐는데요. 주로 공무원 피살 사건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또 통일부 국감에서는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의 국내 입국 과정, 또 언론 노출 과정 등을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은 어제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 국민을 살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액션을 취하라라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위원회 표현을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네. 합참에 대한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소각 장면이 불빛으로 관측된 영상과 사진을 군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신을 소각했다고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사진으로 이렇게 조금 찍힌 것만 하나 봤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해수부 국감에서도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실종 당시 해류를 분석한 결과 NLL 2부까지 표류해서 도착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수개혁으로 갔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해경청의 수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조성길 전 북한 대사 대리의 한국행 사실을 두고서는 의도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공개가 유출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인 공개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조 전 대사 대리 부인이 딸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언론사 한두 곳을 접촉하면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어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습니다. 사태의 무마를 위한 로비용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전 회장.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로비 과정을 증언하던 중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로부터 청와대에 가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고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한 호텔에서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그 돈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해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금품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면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김 전 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한 근거인데 피고인은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게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법정 발언에 대해 강 전 수석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저와 관련된 금품 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선 2차 TV 토론을 화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안 하겠다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완치 판정도 받지 않은 트럼프와 대면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금촬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차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TV 토론을 주관하는 미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안전 확보 없이 토론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절충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 commission a little while ago changed the debate style, and that's not acceptable to us. 토론을 안 할지언정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유세단이겠다고 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5일 대면 토론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He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도 받지 않았다며 토론위원회 제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If he goes off and he's going to have a rally, I don't know what I'll do.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TV 토론위원회와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면서도 그렇다면 15일 토론은 건너뛰고 29일에 한 번 더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진영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5일 필라델피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는 15일 TV 토론이 무산되고 오는 22일 TV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시건 주 정부를 전복하고 주지사를 납치까지 하려던 민병대 세력의 계획이 발각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주지사 코로나19로 그간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무장 시위대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는데요.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주정부를 전복하려던 계획이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That a group of individuals was discussing the violent overthrow of certain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components. 울버린 왓치맨이라 불리는 민병대 등 2개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주동이 돼 계획한 일입니다. 주지사 별장을 2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납치 계획을 세웠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주지사를 반역 혐의로 재판에 세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rticular individuals were planning to kidnap the governor and acting in furtherance of that plan. 주지사뿐만 아니라 법 집행 요원들까지 겨냥해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13명이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는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주 의회로 몰려왔고 의사당 경내까지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독재고 폭정이라는 인식.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의 제한 조치까지 억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위트머 지사는 이들을 백인 우월주의, 혐오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비난했습니다. Just last wee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ood before the American people
and refused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hate groups like these two Michigan militia groups. 백인 우월주의 반정부 민병대 세력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맞물려 일부에서 이들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사흘 연휴의 시작 한글날인 오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한글날 연휴를 맞아 이동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시죠? 이 연휴 기간 중 오늘은 특히 지방 방향으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로 바라보고 있고요.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최대 5시간, 대전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 전망됩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곳곳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일본 경부선 부산 쪽 오산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었는데요. 지금 막 처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동탄 분기점 부근부터 3km 구간 답답하고요. 이제 시구간 서초를 중심으로도 양방향 차가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상일 부근 갓길 쪽에서 승용차 관련 돌발 상황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도 뒤로 4km 구간 토평부터 속도 뚝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까지 2km 구간 막힙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새바람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새바람은 동풍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데요. 새바람의 새는 날을 세우다, 동이 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은 12.4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는데요. 갯바위나 모래사장으로 높은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 해안 지역과 전남 남해안 지역,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서울이 12.4도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현재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과 광주 24도로 서쪽 지역은 한낮에 포근하겠지만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강릉이 20도, 포항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에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의 한 양돈 농장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돼지 농가에 상당히 비상을 거는 소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최초 발생지 어느 지역이죠? 네, 최초로 발생을 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 농장에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확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수본은 어제 이 지역을 예찰하다가 의심 사례를 발견한 뒤에 정밀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양돈 농장은 돼지 94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고 방역대에 속해 있어서 이동 통제와 농장 초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레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은 물론 인근 10km 이내 사육돼지에 대해서 전부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강원도에선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병돼 왔는데 사육돼지에서 발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것은 지난해 9월로 그동안 인천 강화군과 김포시, 파주시, 또 강원도 연천군 일대의 야생 멧돼지와 사육돼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발병 원인은 정부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발병으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발병 이후 타격을 입은 양돈 농장들이 재개를 노리던 시점에 또 한 번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해서 8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합니다. 이상준 기자, 아까 뒤로 불티 같은 것들이 막 날리는 게 보이던데 이 불이 다 안 꺼졌기 때문인 거죠? 예,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큰 불이 잡혔다가 고층 위주로 불이 다시 붙으면서 화재 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에 적합한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부족하다 보니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와 소방대원, 구급차와 의료진 등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주변을 전면 통제했으며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소방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왕복 9차로의 도로는 아직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2층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인 33층까지 번졌습니다.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8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옥상이나 대피층에서 50여 명이 구조되면서 수십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예, 이 불은 주민들 상당수가 잠들었거나 이제 막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소방당국의 대처도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 일지 등을 토대로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4분. 불은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붙은 가장 변명 쪽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커튼을 안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옆에서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대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신고 6분 만인 11시 20분. 소방 인력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까지 겹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됩니다. 불은 인근의 대형마트 옥상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새벽 0시 50분, 40여 명의 주민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화재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새벽 1시쯤, 소방당국은 아파트를 빨갛게 뒤덮었던 외벽의 불길은 대부분 잡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23층과 33층 내부의 불길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새벽 2시 55분, 소방당국은 옥상 등에 대피했던 주민 53명의 구조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새벽 1시 기준 15명으로 보고된 부상자 숫자는 새벽 3시쯤 77명, 새벽 5시에는 8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한글날 집회 금지 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한글날인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를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는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개천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회를 사전에 제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벽 설치가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오늘 집회 상황에 따라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과 버스 등 광화문 인근 대중교통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잉 금지라고 비판했고
전국에 있는 전체 중대를 다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도 가행 대응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자, 187개 중대가 왔는데 대신에 차만 왔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효율적인 방안이었다며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억제했고 확산이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내고 차벽 설치와 차량 집회 금지 등은 방역과 기본적 인권 보장 가운데서 방역만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집회 및 통행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서울의 전셋값이 67주 연속 올랐습니다. 가격 급등에 물량 자체도 턱없이 부족해서 세입자들 전셋집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년 1월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최근 집주인이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산다고 했기 때문에 바뀐 임대차법을 적용해도 홍 부총리 측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곧 다른 집을 찾아야 할 형편이 됐지만 전세 호가가 2억 원 정도 오른 데다 물량도 크게 줄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딱 2년 됐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건데 저희는 없어요. 거의 한 2억 이상 올랐죠. 8억 5천은 그 자리에서 나와요. 실제로 최근 전셋값 급등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 상승폭이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울은 이번 주에도 0.08% 오르면서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매매가 되지 않으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난감한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5% 이상 되는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월 20만 원이라는 이제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셋값이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세 물량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정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마스크 쓰기야 워낙 생활화가 됐지만 또 하나 습관 들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얼굴 만지지 않기입니다. 무심코 얼굴을 만지는 일 생각보다도 훨씬 자주 하고 그만큼 감염 위험도 높아진다는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들으시죠.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접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시간 동안 얼굴에 22회 손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빈도로서 1시간 동안 46회 접촉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얼굴의 점막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가장 유용한 예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가 일반적인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보다 보호력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마스크, 덴탈 마스크의 보호력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호성과 더불어 편의성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권장되고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신다 그래도 예방에는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확실히 꼭 내 활동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상당한 감염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방역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 업소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세정이 가능한 곳으로 그런 그 소독약을 비치해 주시면은 훨씬 더 많은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가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보다 더 치명률이 두드러지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령층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감염이 취약하긴 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검사를 좀 더 많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그 예방 수칙에 대해서 더 많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해외 유입 환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4월 그리고 7월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아직도 그 주요한 유행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현재와 같은 그 주의 조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약 2,200원, 1년 생활비로는 약 81만 원 이하를 버는 계층을 극빈층으로 분류하는데요. 조사 결과 이 극빈층 인구가 코로나19로 인해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전 세계 빈곤 현황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8,800만 명에서 1억 1천만 명가량이 극빈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빈곤 현황을 조사하는 세계은행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진 올해 말 기준 전 세계 극빈층이 6억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추세가 뒤집히면서 극빈층 수가 최대 7억 300만 명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을 바꿨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인구의 9.4%에 해당하며 1990년 세계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극빈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집계된 오스트리아의 신규 확진자 수는 1,209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3월 26일 수치를 뛰어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900만 명 정도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수도 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 나라 항공업계가 도착지 없는 비행 같은 체험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선 크루즈 선사업체들도 돌파구를 찾고자 목적지 없는 무정박 관광 상품을 다음 달부터 선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 항구에 들르지 않고 싱가포르 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명 목적지 없는 크루즈 상품이 판매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싱가포르 관광청이 싱가포르 항구를 모항으로 하는 선사업체 2곳에 다음 달부터 목적지 없는 크루즈 상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 항공업계가 도착지 없는 비행 상품을 내놓는 것과 비슷한데요. 허가를 받은 선사업체들은 방학이나 연말 휴가에 맞춰 2박 또는 3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크루즈엔 기존 승객 정원의 최대 50%만 태운 채 운항하고 싱가포르 거주자만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14일 격리 없이 서로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규제해왔던 자국민의 한국 관광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 출국장. 안내 표지판에 서울행 항공편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기 방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再開になって自由に行ってこれるようになって仕事も安心して行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라면 등 한국 식품을 수입해 일본에서 판매하던 이 업체도 숨통을 틔웠습니다. 반년 넘게 불가능했던 한국 출장이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向こう行ったら2週間を隔離をしなきゃいけない。で、日本に戻ってきてまだ2週間でビジネスやってる私たちにとっては非常にロスな時間。 다만 일본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규제 완화 첫날 일본 입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에 자국민의 해외 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여행 중지를 권고하는 3단계에서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뜻하는 2단계로 낮춘다는 겁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 12개의 나라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등이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를 낮춰주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교육부 등교 수업 확대 방안 11일에 발표한다는 내용인데요. 교육부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적용은 19일부터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기존 전교생 60명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 발표에 앞서 10일 이후 등교 지침을 제각각 먼저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내 교장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오늘 16일까지 현행대로 유초중 3분의 1, 고 3분의 2 이내 등교 인원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1인당 50만 원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12일부터 2차 신청 접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12일에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4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신청은 3순위를 대상으로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참여를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1차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신청 못했더라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에 관한 문의는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 상담과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국세 체납액 8.9조 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세금 체납액도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액만 약 8조 9천억 원으로 작년 한 해 체납 금액 9조 2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의 국세 체납은 약 200만 건, 체납 금액은 8조 8,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이 150만 건에 5조 3,585억 원, 법인이 49만 건에 3조 5,118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특히 법인의 체납은 지난해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 모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올해 독감 백신 일부가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되면서 수거 소동이 벌어졌죠. 문제가 된 백신, 과연 어떤 식으로 냉장 유통 원칙을 어겼던 건지 이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운송업체인 신성약품의 물류센터. 백신을 실은 11톤 트럭의 양쪽 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상온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운송 대기 중인 백신은 도로 위에 쌓여 있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도 백신 상자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동물약품 이런 것은 날라가서도 올해 처음 했는데요. 그 백신 날라는 것을 밥 먹을 때 이렇게 수영을 한번 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KBS에 제공한 운송트럭의 자동 온도 기록지입니다. 오전 8시 7분부터 30분간 냉장 차의 온도는 12.6도씨에서 17.7도씨였습니다. 백신이 얼 수 있는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백신 운송의 적정 온도인 2도씨에서 8도씨를 벗어났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신성약품 관계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이탈된 거는 순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콜드체인, 냉장 유통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온도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온도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품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백신 운송 과정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신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는 질본청 사항실에서 실시간 그 사항을 알 수 있고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백신 유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올해 여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비가 자주 와서 더위는 피했지만 대신 수해가 잦았습니다. 이제 겨울 날씨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추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특히 온실가스의 영향이 최대 변수라고 하는데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올 초부터 지구촌을 휩쓸었던 기상이변. 이번 겨울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적도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니냐 현상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을 변화시켜 가뭄과 폭우, 한파 같은 극단적인 날씨를 몰고 옵니다. 한반도의 경우 북풍이 자주 불어와 춥고 건조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특히 초겨울인 12월이 그렇습니다. 북극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5일 북극 얼음 면적은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올해 최소치에 도달했습니다. 위성 관측 이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녹은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겨울 추위와 상관관계에 있는 북극 해역의 얼음이 크게 줄었습니다. 동시베리아나 바렌츠 쪽이 굉장히 많이 녹았었거든요. 그쪽이 많이 녹으면 한반도에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과거 데이터로는 입증이 돼 있으니까. 이번 겨울은 라니냐에 북극의 영향까지 더해져 한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극의 얼음 면적이 역대 최소였던 2012년엔 최근 30년 사이 가장 혹독한 겨울 한파가 한반도에 찾아왔습니다. 또 2010년과 17년엔 북극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라니냐가 겹치면서 강추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운 겨울을 유도하는 인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은 엘니냐보다는 라니냐, 북극에는 바렌츠가 많이 녹으면 우리나라.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온실가스입니다. 서해안 안면도에 자리 잡은 이 기후변화 감시소는 40m 높이의 관측탑에서 공기를 빨아들인 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417.9ppm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370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가 되면서 우리 연평균이 CO2의 연평균이 400ppm이 넘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100년 넘게 머물면서 지구 기온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예측 모델에선 올해도 한반도의 겨울은 온난할 거란 정반대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찾아올지는 이달 중순까지 유라시아 대륙에 얼마나 많은 눈이 쌓이는지 등을 관찰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겨울 날씨의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해마다 날씨의 변동폭이 커지고 과거 평균을 뛰어넘는 기상 이변도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공공장소로는 처음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국이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일주일 내에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시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며 설명문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설치 허가를 내줬던 구청이 어제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고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철거 명령 사유에 대해 신청 당시 알리지 않은 설명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편적인 전쟁 피해 여성 문제가 아닌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것은 공공장소를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신청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며 모든 사람들 인류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미 신청을 해서 저는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독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독 일본 대사관은 베를린 주정부와 해당 구청에 잇따라 철거 요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당초 1년 허가를 받은 소녀상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574돌 한글날인 오늘 한글을 알게 돼서 누구보다 행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름 석자를 쓰게 된 어르신들인데요. 최근에는 또 야외로 나가서까지 공부할 정도로 열정적이시랍니다. 민수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농촌. 70, 80대 주민 5명이 체온을 재고 야외 정자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연필을 꼭 쥔 채 선생님이 준비한 단어 퍼즐을 풉니다. 찾아보세요. 그렇죠. 여기 있네. 자도 했나 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한글 수업입니다. 감염 우려로 복지관이나 민간단체 강의실에서의 단체 실내 수업이 중단되자 감염 위험이 덜한 야외로 나선 것입니다. 옛날에들은 뭐 여자를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나는 행복해요. 내가 어디 가더니 내 이름자 쓴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온라인 원격 수업이 낯선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마을마다 1:1 강의나 소규모 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그냥 안 하니까 그냥 다 잊어먹고 그나마. 한글을 익힌 어르신들이 창작 실력을 선보이는 시화전도 올해는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30개의 작품을 시화전을 받았고요. 그중 온라인 전시회 이루고 온라인 전시회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지금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감염 사태 속 어려운 여건에서도 차근차근 우리말을 배워가는 만학도 어르신들의 열의는 뜨겁기만 합니다. 배워보려고 늙음하게 시작했지만 세월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할까.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날이 다소 쌀쌀할 텐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12.4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 텐데요. 갯바위나 모래사장으로 거센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 해안 지역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해안가에는 초속 10에서 14m 정도로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고 8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지난해 첫 발병 이후 강원도에서 사육돼지에서 발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이어 오늘 한글날 집회로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자릿수로 내려온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지켜본 뒤 일요일인 모레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밤사이 또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화재 소식이 있었죠. 울산의 한 대형 빌딩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건데요. 이 불길이 순식간에 빌딩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대형 화재 속에서도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상준 기자, 이 불길이 새벽에 다 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살아나고 계속 그런 모양이죠. 예,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현재 큰 불길은 잡혔지만 여전히 고층을 중심으로 화재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에 적합한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부족하다 보니 마지막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까지 투입됐는데요. 현장에는 소방차와 소방대원, 구급차와 의료진 등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주변을 전면 통제했으며 화재 진화가 끝나는 대로 소방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왕복 9차로의 도로는 아직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젯밤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2층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인 33층까지 번졌습니다.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8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옥상이나 대피층에서 50여 명이 구조됐으며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언급됐듯이 8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망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야말로 천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옥상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들도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니 이번에도 소방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불길은 창밖으로 솟구치고 바람을 타고 맞은편 대형마트 옥상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어젯밤 11시 10분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나서 이제 제가 깨어났고 그럴 때부터 이제 집안에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급하게 대피를 했어요. 치솟는 불길과 연기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50여 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 구조됐습니다. 주민 80여 명도 연기를 마시거나 찰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불길이 외벽을 타고 건물 안으로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벽 쪽에 계속 불이 붙고 있는 상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대원은 현장에 끝까지 남아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내렸으며 정확한 화재 경위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양돈 농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바로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정화 기자, 오늘 새벽에 당국의 발표가 긴급하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 강원도 화천군의 양돈 농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확진 결과를 오늘 새벽 5시 30분쯤에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수본은 어제 이 지역을 예찰하다가 의심 사례를 발견한 뒤 정밀 심사를 거쳐서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양돈 농장 돼지 94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고 방역대에 속해 있어서 이동 통제와 농장 초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레 오전 5시까지 즉 48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 농장과 도축장,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은 물론 인근 10km 이내 사육돼지에 대해서 전부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강원도에선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병돼 왔는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릅니다. 발병 원인 정부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발병으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발병 이후 타격을 입은 양돈 농장들이 재개를 노리던 시점에 또 한 번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울산 화재 소식 이어갑니다. 이 불은 건물 중간쯤인 12층에서 처음 났지만 삽시간에 전체로 번졌는데요. 우선 당시 불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을 키웠고요. 건물 외벽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불과 20분 만에 33층짜리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며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스티로폼 단열재로 처리한 드라이비트 공법 역시 순식간에 불길을 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집이 27층에 있으니 연기가 올라올 건데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어떻게 불이 났는지 어떻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거센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가면서 왕복 10차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 옥상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2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길이 잡혔고 고립돼 있던 주민들도 속속 구조됐습니다. 일단 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요. 연기를 좀 많이 마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심하게 안 마신 분도 계셔가지고 현재까지는 아주 심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은 지하 2층에 지상 33층 규모로 평소 127가구에 3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네,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33층 건물 전체가 휩싸였는데 크게 다친 사람이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피가 대형 참사만은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이준석 기자가 당시 대피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11시 10분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번지면서 한때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에서 치솟자 놀란 주민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층에 있던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피난 대피층으로 이동했고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족들이 28층의 테라스에서 16명이 지금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대피층과 옥상으로 가는 통로가 확보돼 28층 대피층에는 23명의 주민이, 옥상에는 26명의 주민이 자력이나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대피했습니다. 제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그 비상계단에 계신 분들을 같이 데리고 옥상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12층에 있던 주민 4명 등 50여 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이 난 지 약 4시간 만인 오늘 오전 3시쯤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구조 노력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밤늦게 난 불에 주민들뿐 아니라 소식 접한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최준혁 기자가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14분. 불은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 붙은 가장 변명 쪽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커튼을 안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옆에서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대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연기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신고 6분 만인 11시 20분. 소방 인력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거센 바람까지 겹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됩니다. 불은 인근의 대형마트 옥상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새벽 0시 50분 40여 명의 주민이 옥상 등으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화재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새벽 1시쯤 소방당국은 아파트를 빨갛게 뒤덮었던 외벽의 불길은 대부분 잡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23층과 33층 내부의 불길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새벽 2시 55분 소방당국은
옥상 등에 대피했던 주민 53명의 구조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새벽 1시 기준 15명으로 보고된 부상자 숫자는 새벽 3시쯤 77명, 새벽 5시에는 8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오늘 새벽에 지진도 났습니다. 4시 38분에 경북 경주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경북 경주시에서 남남서쪽으로 13km 떨어진 내남면 상신리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울산, 경남 지역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개천절에 이어 오늘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국이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또 손을 내밀었는데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박진수 기자입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광복절, 차벽으로 둘러싸였던 개천절. 이번 한글날에는 개천절에 이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4건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집회의 자유와 방역 필요성을 놓고 보수 단체들과 경찰이 맞섰는데 법원은 방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 참가자가 모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감염이 일어날 경우 경로 파악이 어렵고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배치하기로 한 30명의 질서 유지인은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방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8.15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집회 신고단체들은 오늘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1일 확진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69명을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 국내 발생이 60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경기도가 22명, 서울이 19명, 대전도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부산에서도 5명씩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제 97명이고요. 사망자는 2명이 더 추가돼서 420여 명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이제 36명까지 늘었고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다나병원도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이제 50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는 독감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계절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유통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접종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연령대별 접종 날짜가 조금 변경됐는데요. 만 13살에서 18살까지 어린이들은 13일부터 또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9일부터 그리고 만 62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은 26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집단 감염, 이제 속속 그 전파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또 지인끼리 모임을 했던 분들 중에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부터는 또 연휴가 시작되고 한글날을 맞아서 일부 단체는 또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때 모임을 가진 대전의 일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1일 경북 예천으로 함께 벌초를 다녀왔는데 70대 남성이 먼저 확진됐고 이후 일가족 8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경북 예천이 오랜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었고 하여간 그날 행동이 거의 같이 했다고 보면 돼요.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앞서 확진된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인 역시 지난달 30일에 친인척 간 식사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역시 추석 연휴 동안의 모임이었던 경기 화성시 가족 모임에서도 참석한 8명 가운데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화성시에서 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제 일가족분들과 같이 이제 모였었던 그런 가족 모임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전파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같은 세대에 함께 사는 가족 7명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추석 연휴 이후 가족 모임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천절 집회에 이어 이번 한글날 집회에도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유입니다. 불법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다중의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확산세를 주말까지 지켜본 뒤 오는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로 국민의 고통이 커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해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정감사 소식 잠시 알아봅니다. 올해 국감장에서는 북한 얘기가 제일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은 어제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 국민을 살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액션을 취하라라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위원회 표현을 두고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돌리고 계십니다. 합참에 대한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소각 장면이 불빛으로 관측된 영상과 사진을 군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신을 소각했다고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 사진으로 이렇게 조금 찍힌 것만 하나 봤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해수부 국감에서도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실종 당시 해류를 분석한 결과 NLL 2부까지 표류해서 도착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북측해역으로 갔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해경청의 수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행 사실을 두고서는 의도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공개가 유출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인 공개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딸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언론사 한두 곳을 접촉하면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선 2차 TV 토론을 화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는 안 하겠다 못을 박았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완치도 안 된 사람과 대면 토론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차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은 TV 토론을 주관하는 미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안전 확보 없이 토론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절충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I heard that the commission a little while ago changed the debate style, and that's not acceptable to us. 토론을 안 할지언정 화상 토론은 시간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유세단이겠다고 했습니다. No,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on a virtual debate. That's not what debating's all about. You sit behind a computer and do a debate. It's ridiculous.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5일 대면 토론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We don't know what the president's going to do.
changes his mind every second. So for me to comment on that now would be irresponsible.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완치 판정도 받지 않았다며 토론위원회 제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If I'm going to follow the commission recommendation, if he goes off and he's going to have a rally, I don't know what I'll do.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TV 토론위원회와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면서도 그렇다면 15일 토론은 건너뛰고 29일에 한 번 더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트럼프 진영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5일 필라델피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는 15일 TV 토론이 무산되고 오는 22일 TV 토론이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에선 미시건 주정부를 전복하고 주지사를 납치까지 하려던 민병대 세력의 계획이 발각돼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주지사 코로나19로 그간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무장 시위대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정부를 전복하려던 계획이 사전에 적발됐습니다. That a group of individuals was discussing the violent overthrow of certain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components. 울버린 왓치맨이라 불리는 민병대 등 2개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 주동이 돼 계획한 일입니다. 주지사 별장을 2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납치 계획을 세웠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주지사를 반역 혐의로 재판에 세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rticular individuals were planning to kidnap the governor and acting in furtherance of that plan. 주지사뿐만 아니라 법 집행 요원들까지 겨냥해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13명이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는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주 의회로 몰려왔고 의사당 경내까지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독재고 폭정이라는 인식.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정부의 제한 조치까지 억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위트머 지사는 이들을 백인 우월주의, 혐오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까지 비난했습니다. Just last wee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tood before the American people and refused to condemn white supremacists and hate groups like these two Michigan militia groups. 백인 우월주의, 반정부 민병대 세력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맞물려 일부에서 이들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새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새바람은 동풍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새바람의 새는 날을 세우다, 또 동이 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2.4도로 다시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남 해안 지역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에는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금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정도 꽤 좋은 편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동해안 지역에 점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12.5도, 대구 17.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과 광주 24도로 서쪽 지역은 한낮에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강릉이 20도, 포항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사기, 날조라면서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현 전 회장.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로비 과정을 증언하던 중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로부터 청와대에 가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고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한 호텔에서 5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그 돈을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명목으로 쓰겠다고 해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금품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면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김 전 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이 유일한 근거인데 피고인은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게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법정 발언에 대해 강 전 수석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저와 관련된 금품 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으로 가서 전관 예우를 악용하는 문제 연속 보도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공정위 출신들 로펌 쪽에서 러브콜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평소에 사건 처리 시 상대 기업 쪽 법률 대리인 중에 공정위 출신 전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가려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잘 하고 있을까요?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시멘트 회사는 2015년 시멘트값 담합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절반인 218억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적자 상태라며 허위 재무제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는데 김앤장 소속 전관이 연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쪽에 사람들이 그쪽 출신들이 많으면 간단합니다. 세금이 500억짜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적용되면 300억 되고 그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율이 좋을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로펌이 전관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가 다루는 사건은 한 해 평균 3,700건.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를 거쳐 심의에 회부하고 전원회의는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심판을 내리는데 법률 대리인이 누군지는 심의에 회부돼야 공개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전관이 있는지는 물론 법률 대리인이 어딘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전체 사건의 89%가 심의에 회부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과태료, 무혐의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전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깜깜이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처리 시스템에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이 어디이고 전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심의에 회부된 사건 369건 가운데 147건, 40%는 김앤장 등 5대 로펌이 법률 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어제 7개월 만에 한국, 일본 간 기업인들의 출장길이 열렸습니다. 14일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일본은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 출국장. 안내 표지판에 서울행 항공편이 크게 늘었습니다. 단기 방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면제해주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再開になって自由に行ってこれるようになって仕事も安心して行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라면 등 한국 식품을 수입해 일본에서 판매하던 이 업체도 숨통을 틔웠습니다. 반년 넘게 불가능했던 한국 출장이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向こう行ったら2週間を隔離をしなきゃいけないんで、日本に戻ってきてまだ2週間ってビジネスやってる私たちにとっては非常にロスな時間。 다만 일본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규제 완화 첫날 일본 입국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에 자국민의 해외 여행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위험 등급을 여행 중지를 권고하는 3단계에서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뜻하는 2단계로 낮춘다는 겁니다.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태국 등 12개의 나라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등이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를 낮춰주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독일 베를린, 그것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당국이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일주일 내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시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며 설명문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설치 허가를 내줬던 구청이 어제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고 소녀상을 세운 시민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철거 명령 사유에 대해 신청 당시 알리지 않은 설명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편적인 전쟁 피해 여성 문제가 아닌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것은 공공장소를 도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신청 당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미 신청을 해서 저는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독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독 일본 대사관은 베를린 주정부와 해당 구청에 잇따라 철거 요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당초 1년 허가를 받은 소녀상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제주는 어김없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1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되면서 주민들까지 직접 나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주민들이 소독약이 든 통을 짊어집니다. 마을 공중 화장실을 찾아 변기와 문 곳곳에 꼼꼼히 소독약을 뿌립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30여 개 단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설을 찾아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코로나19 방역 지킴입니다. 이번 연휴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자체에서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일찌감치 관광객들을 맞이한 관광지에선 방역 담당 직원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방역 수칙을 점검합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즐거운 여행 됐으면 좋겠고 다른 여행객들도 다 같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를 오가는 이들이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또다시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올 때 체온이 37.5도를 넘을 경우 누구나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됩니다. 또 제주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관광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 방문 전에 출입자 명부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연휴 28만 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인 만큼 관광객들이 추석 때 강화한 방역 수칙을 그대로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된 독감 백신 일부를 질병관리청에 수거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백신의 냉장 유통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 영상을 KBS가 입수했는데요. 배송 과정에서 어떻게 방치돼 있었는지 이효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독감 백신 운송업체인 신성약품의 물류센터.
백신을 실은 11톤 트럭의 양쪽 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상온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운송 대기 중인 백신은 도로 위에 쌓여 있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도 백신 상자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동물약품 이런 것은 날라가서도 올해 처음 했는데요. 그 백신 날라는 것을 밥 먹을 때 이렇게 수영을 한번 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KBS에 제공한 운송 트럭의 자동 온도 기록지입니다. 오전 8시 7분부터 30분간 냉장차의 온도는 12.6도씨에서 17.7도씨였습니다. 백신이 얼 수 있는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백신 운송의 적정 온도인 2도씨에서 8도씨를 벗어났습니다.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신성약품 관계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이탈된 거는 순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요.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콜드체인, 냉장 유통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온도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하는 거죠. 온도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품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백신 운송 과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신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는 질본청 사항실에서 실시간 그 사항을 알 수 있고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백신 유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서울의 전셋값이 67주 연속 오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곧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년 1월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최근 집주인이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산다고 했기 때문에 바뀐 임대차법을 적용해도 홍 부총리 측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곧 다른 집을 찾아야 할 형편이 됐지만 전세 호가가 2억 원 정도 오른 데다 물량도 크게 줄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딱 2년 됐거든요.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건데 저희는 없어요. 거의 한 2억 이상 올랐죠. 8억 5천은 기자에서 나와요. 실제로 최근 전셋값 급등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 상승폭이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울은 이번 주에도 0.08% 오르면서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매매가 되지 않으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난감한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5% 이상 되는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월 20만 원이라는 이제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셋값이 단기간에 안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세 물량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정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한 남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잃어버린 시계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돌려주거나 찾아주는 조건으로 내건 현상금이 3천만 원이나 됩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혜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지난 8월 중부 내륙고속도로 괴산 휴게소에서 잃어버린 이 고가의 시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시계가 든 손가방을 화장실 양변기 위에 올려뒀다가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40여 분 뒤 한 남성이 가방을 발견해 돌려줬는데 현금 수십만 원은 그대로고 시계만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돌려주면 가져간 경위나 고소 등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3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경찰은 A씨가 분실 신고한 시계가 시가 5,5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게소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가 두고 간 가방을 전달한 B씨, 또 다른 이용자 C씨를 용의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중에서 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에 대해 B 씨는 억울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C 씨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세종대왕에서 유래한 세종시는 국내 최초의 한글 명칭 전용 도시답게 동이나 마을 이름을 순우리말로 지었는데요. 시민들과 외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종시 지명에 담긴 아름답고 재미있는 우리말 뜻을 박연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산에 둘러싸인 마을이 호리병 모양을 닮고 금강과 어우러졌다 해서 호려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형이 누워있는 범의 모습을 닮았다는 아름동 범지기 마을, 황소의 곱비를 닮았다는 뜻의 도담동 도렛마을 역시 땅 모양에서 나온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듣다 보니까 더 정감도 가는 것 같고 세종에도 외국인 분들이 꽤 있는데 말씀해줄 때도 알려줄 뜻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역의 위치나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름 지어진 마을도 많습니다. 반곡동 수루배 마을은 수로가에 논배미가 있는 들을, 한별리 둔지미 마을은 둔전으로 붙이던 밭이 있는 마을을 뜻합니다. 종촌동 가재 마을은 마을의 중심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졌지만 갑각류인 가재를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가재처럼 생겨가지고 가재마을 아닌가요? 어떤 가재? 바다에서 잡히는 가재. 세종시 18개 동도 순우리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어진동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는 뜻이고 다정동과 새롬동, 도담동 등의 지명에는 주민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도시 명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 곳곳의 이름을 저희 순우리말을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동이름, 마을 이름, 학교 이름 등 우리말 이름은 모두 1000여 곳. 재밌고 아름다운 우리말 지명이 우수한 우리 문자 한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오늘 벌써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가 가장 불편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오전 8시에 출발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요금소 기준으로 5시간 50분, 강릉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주로 경기권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총 11km 정도 막히는데요. 신갈분기점과 양지터널 지나기가 가장 답답하고요. 이 신갈분기점과 여주분기점 사이 로는 휴일 버스 전용 차로 제도 시행 중입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부근 주춤하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와 서종 사이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18km 정도 막힙니다. 동탄에서 오산 사이, 안성과 천안 분기점 중심으로 앞차와의 간격 좁고요. 15번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통과가 가장 더딥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의적으로 만든 우리 문자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 세계 유수의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K-팝으로 세계 음악의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인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그리고 각 분야별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바람이 세계를 견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한글과 언어의 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글이 지닌 창조성과 과학성 그리고 합리성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세계언어학회에서 나라별 학자들 간에 한글을 세계 공통어로 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을 정도로 한글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이 다양한 감성의 전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의 문자 중에서 감정이나 표현을 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은 바로 한글이 어뜸이란 평가는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신조어와 각종 비어가 범람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한글의 현주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글과 언어도 시대에 맞춰 발전을 거듭해야 하지만 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적 정체성만큼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글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문화적 가치 보존에 힘써야겠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고 8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습니다. 지난해 첫 발병 이후 강원도 내 사육돼지에서 발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도심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이어 오늘 한글날 집회로도 확진자가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온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지켜본 뒤 일요일인 모레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날이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포근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갯바위나 모래사장으로 거센 파도가 일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영남 해안 지역과 전남 남해안 지역,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해안가에는 초속 10에서 14m 정도의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 오전까지는 제주도에, 오후에까지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시정도 좋은 편인데요.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더 바르고 고운 우리말 쓰기 잘 실천하셔야겠죠. 574돌 한글날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